임진년 5월 1일 동파역 동파관에서 선조는 초췌한 몰골로 이사내와 유성룡을 부른다. 손으로 가슴을 두드리며 괴로운 표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이모야 유모야,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꺼리거나 숨기지 말고 마음을 털어놓아라. 답답하고 고통스런 심경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격에 없는 호칭으로 신료들을 불러 본심을 조심스레 떠본다. 이어 윤두수를 부른다. 신하들은 엎드려 눈물만 흘릴 뿐이다. 승지의 뜻은 어떠한가? 선조가 이 항복을 돌아보며 묻는다. 전하의 수레가 의주에 머물 만합니다. 형세와 힘이 궁하여 팔도가 모두 함락된다면 바로 명나라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가슴을 치던 손을 내리고 선조가 고개를 끄덕이며 반색한다. 북도는 군사와 말이 날래고 굳세며 함흥과 경성 모두 천연의 요새로 믿을 만하니 제를 넘어 북쪽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윤두수가 끼어들어 함경도로 어가의 방향을 돌리려고 시도한다. 승지의 말이 어떠한가? 선조가 윤두수의 말을 무시하고 짐진 내심을 드러낸다. 안 됩니다. 유성룡이 가난다. 임금의 수레가 국토 밖으로 한 걸음만 떠나면 조선은 더 이상 우리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유성룡이 나서서 선조의 의중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요동으로 잠시 몸을 피하는 것이 내 뜻이다. 선조가 결국 속내를 드러낸다. 이른바 내부 명나라 망명을 염두에 두었다. 전란이 터진 지 20여일도 지나지 않았고 호남을 비롯해서 왜군이 닿지 못한 조선 땅이 여전한데 벌써부터 명나라로 피신한다면 사직을 망령되이 하는 것입니다. 좁은 동파관에 흥분한 유성룡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린다. 신이 말한 것은 곧장 압록강을 건너자는 것이 아니라 극단의 경우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항복이 목소리를 낮추었다. 지금 관동과 관북이 아직 무사하고 호남에서 충이로운 선비와 백성들이 곧 벌떼처럼 일어날 것인데 어찌 이런 말로 전하의 심기를 어지럽히는가. 유성룡이 이항복을 노려보며 쐐기를 박는다. 말은 이항복에게 건넸지만 선조에게 들으라는 소리였다. 이사내는 끝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유성룡은 물러나와 이항복을 붙잡아 세워놓고 다시 책망한다. 어떻게 나라를 버리자는 의논을 경솔하게 내놓는가. 자네가 비록 길가에서 임금을 따라 죽더라도 국녀나 내시에 충성받게 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한번 퍼지면 인심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이니 누가 수습할 수 있겠는가. 이항복이 머리 숙여 사과하면서 요동 내부 논쟁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어가는 이날 오후 서웅부사 남이가 군사 수백 명을 데리고 먼저 도착하자 말 60여 필이 보충되어 필한 행렬이 어렵사리 꾸려졌다. 출발에 앞서 사약 최연준이 궁중 사람들이 이틀 동안 굶어 시장기를 면해야 몸을 추스를 수 있다고 아뢰어 남이가 굴량미로 챙겨온 쌀과 좁쌀을 내어놓자 비로소 밥 짓는 연기가 동파역에 오른다. 신료들은 여전히 굶주린 상태였다. 이날 낮 행렬이 초연참에 이르자 장막을 치고 기다리던 황해 감사 조인득이 군사와 함께 임금을 맞이한다. 관원들은 그제야 허기를 채우고 개성부에 이르러 선조의 거처가 남문에 마련되었다. 이때부터 이사내를 탄핵하는 양사대간의 상소가 시작된다. 전란으로 정치적 상황이 급변 광해군이 세자에 오르자 이번에는 서인들이 공세의 주도권을 쥔 것이다. 선조는 이사내를 파직해 사태를 봉합하고 서인과 다시 정치적 동맹을 맺는다. 2일 오전 선조는 이사내를 파직하고 유성룡을 영의정에 임명한다. 최흥원이 좌의정으로 윤두수가 우의정이 되었다. 선조가 강계로 귀양간 정처를 행제소로 부른다. 영의정에 오른 유성룡은 우선 신립의 동생으로 용력이 뛰어난 함경북도 병사 신하를 불러 부랴부랴 임진강 방어선 구축에 나선다. 하지만 의주행을 염두에 둔 선조는 개성에서 항전할 태세인 유성룡이 마뜩찮았다. 요동 망명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날 오후 파천 책임론을 다시 제기, 유성룡을 도마에 올린다. 문득 헤아려 보니 파천을 결정하는 날 말리지 않고 파천 논의에 찬성해 이사내와 같은 죄를 저질렀다며 사헌부도 거치지 않고 몸소 탄핵한다. 그런데 선조의 의중과는 달리 이사내는 박살내자던 신료들이 처음부터 우물쭈물 미온적이었다가 아예 유성룡을 지지하고 나선다. 이사내가 빚은 무리입니다.
유성룡에 대한 전하의 문책은 애석할 뿐입니다. 대사관 이현국의 주청, 오히려 이사내에 대한 공박에 나선다. 저작거리 백성 중 그 누구도 유성룡을 책망하지 않으니 벌 줄 수 없습니다. 신잡이 여론을 들어 유성룡을 지원한다. 죄를 줄 수 없다. 천지신이 굽어보고 있는데 누구는 죄 주고 누구는 보호하다니 이럴 수 있는가? 선조가 고집을 부린다. 죄를 균등하게 주는 것은 타당하오나 이사내는 오랫동안 인심을 잃었고 유성룡은 사람마다 촉망하고 있습니다. 같이 벌을 주면 인심이 반드시 놀랄 것입니다. 군사의 일을 게을리해서 실패한 책임은 성룡이 더 무겁다. 신이 듣기로는 파천은 애초 성상께서 뜻을 두었고 유성룡은 사람들이 모두 분하게 여기는데 이 무슨 말씀인가라면서 이사내를 반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현국이 사실관계를 따져 선조를 공박하고 사간원 이곽이 유성룡이 죄가 없음을 다시 논의하자 선조가 말을 끊는다. 어쨌든 별난에 대응하지 못하고 적의 칼날을 받게 한 죄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외적이 무인지경의 형세로 우리 땅에 달려들고 있으니 어떻게 그 죄를 면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이를 미리부터 한없이 우려했는데 도리어 나를 비웃고 민폐가 된다면서 방비를 허술하게 한 자가 유성룡이다. 선조가 도무지 굽힐 기세를 보이지 않았다. 파천은 이사내가 주장했으나 그 밖의 일에 대해서는 신들이 알 수 없습니다. 홍인상이 마지못해 선조에게 판단을 넘긴다. 사람들의 의견이 이와 같으니 유성룡을 파직한다. 영의정은 물론 도채찰사의 자리까지 거둔다. 영의정에 임명된 지 한나절이 조금 지났을 뿐이었다. 조선의 국방체계는 다시 지휘부가 바뀌는 혼란에 빠졌다. 이날 고니시 부대가 한양성에 무혈입성한 뒤 다음날 가토의 부대가 밀어닥친다. 우승지 신잡은 3일 한양성 백성들의 참전을 독려하라는 선조의 교서를 유도대장 이양원과 도원수 김명원, 부원수 신각에게 전하러 가던 중 파주에서 한양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머리를 돌렸다. 이 시간에 이양원, 김명원도 한양성을 버리고 도주하는 중이었다. 행제소에 도착한 신잡이 한양 소식을 알리자 행제소가 소란스럽다. 선조가 부랴부랴 짐을 챙겨 평양성으로 피란 행렬을 이끌었다. 왜군은 동네에서 세 길로 나누어 북상했다. 선봉대격인 고니시의 1번대는 중로를 택했다. 양산, 밀양, 청도, 대구, 인동, 선산을 거쳐 상주에서 이일의 지방군을 깨뜨리고 조령을 넘어 충주에서 신립의 기병을 괴멸시킨 뒤 여주, 양근, 용진나루를 거쳐 한양의 동쪽으로 길을 잡았다. 강원도 조방장 원호는 군사 수백 기를 거느리고 여주 북쪽의 귀미포 언덕에 진을 치고 강을 건너려는 고니시의 척후 50여 명의 몹을 베는 전과를 거둔다. 때마침 내린 비로 강물이 불고 안개마저 자욱한 마탄에서 배에 사수를 가득 태운 이천 부사 변흥성이 협공을 벌이면서 잠시 고니시의 북진을 저지한다. 하지만 강원도 순찰사 유영길이 경문을 보내 원호를 본진으로 부르면서 방어선은 사라졌다. 왜군은 민가와 관사를 허물어 그 제목으로 뗏목을 만들어 강을 건넜다. 물살이 거세 몇몇 뗏목이 뒤집히는 순환 속에서 어렵사리 강을 건넌 왜군은 백성들에게 보복을 자행, 도살자라는 악명을 얻는다. 가토의 이번 때는 좌로를 통해 북상했다. 장기, 기장을 거쳐 울산과 경주, 영천, 신영, 의흥, 군위, 비안을 함락시키고 용궁의 하풍진을 건너 문경으로 나와 충주에서 고니시 부대와 잠시 교차한 뒤 죽산, 용인을 거쳐 한강 남쪽을 향했다. 구로다의 3번대는 우로를 감당했다. 김해, 성주, 무계현을 거쳐 강을 건너고 지뢰, 금산을 지나 충청도 영동으로 나와 청주를 함락시켰다. 구로다는 경기로 향하면서 험준한 곳을 골라 지형에 따라 4km 혹은 20km 간격으로 영루를 세워 군사를 배치했다. 깃발과 칼, 창, 조총 소리가 경기도 일대를 덮었고 밤에는 왜군 막루에서 피어오른 불꽃과 연기가 뱀의 혀처럼 너울대며 끝도 없이 이어졌다. 한강 방어를 맡았던 도원수 김명원은 제천정에서 외 선봉 기마병 서너 명이 강기슬개 모습을 드러내자 사색이 되었다. 기마병은 말발굽으로 한강물을 튀기며 도하하는 흉내를 냈다. 김명원은 곧바로 병기와 화포, 병장기를 모두 강물에 버린 뒤 갑옷을 벗고 평복으로 서둘러 갈아입고 말에 안장을 얹고 홀로 도주했다.
어처구니 없는 병사들의 심정에 공포감이 번지면서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한강 이북의 병사들이 황망히 흩어지고 한강 방어선은 맥없이 사라졌다. 한양성 방비를 맡은 유도대장 이양원은 이 말을 듣자마자 양주로 달아난다. 도읍 한양성이 무주공산 상태에 놓였다. 피란길을 놓친 백성들이 건국 이래 200년 만에 한양 저작거리를 왜군 점령군이 행진하는 광경을 군데군데 숨어 바라본다. 백기 항복이었다. 시전은 굳게 문이 닫히고 고니시는 활짝 열린 흥인문을 통과한다. 왜군은 수십 명 단위로 척후대를 연이어 파견, 한참 동안 한양성을 샅샅이 뒤졌다. 종루에 이르기까지 저항하는 군대를 찾아볼 수 없자 마침내 진입한 본진은 대오를 가지런히 유지했지만 발을 끌며 지친 기색도 적지 않았다. 조선군과의 전투보다는 연이은 강행군의 결과였다. 타버린 궁궐을 한 바퀴 유유히 돌고 난 고니시가 저작거리로 말을 달려 아직 성한 종묘를 사령부로 정한다. 다음 날인 3일 한 발 늦게 한양성에 도착한 가토의 이번 때는 고니시와 달리 사나운 도끼를 부렸다. 눈에 보이는 대로 백성을 사륙해 한양성 입성에 늦은 분풀이를 한다.